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대타 진행을 맡은 김묘성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묘성 기자님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 그 신민정 주목교에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부득이 또 이렇게 김묘성 팀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아유. 부담되네요. 우리 김묘성 팀장님 또 저 교인이시기도 그렇죠. 하시고. 예. 개신교인이죠. 사랑제일교회는 아니고. 시작부터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는 아니고. 예. 네. 합동교회. 그렇죠. 계셨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엔 사실 잘 못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예. 보시니까 또 바쁘고. 뭐 소개를 드려야 되나요? 아이고. 아, 우리? 네. 아, 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평안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함께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죄송해요. 네. 김기모대. 네, 김기모대 목사님. 김기모대 목사님 함께 네. 하십니다. 예. 네. 그래요. 이렇게 한번 형식적으로 소개도 해드렸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김효성 기자님은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나름 모태신앙이긴 모태신앙이에요. 하죠. 예. 모태신앙이었다가 중학교 때는 좀 열심히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뜨거워서. 네, 뜨거워서 고등학교, 대학교 20대까지는 거의 뭐 교회, 회사, 집밖에 없었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언론사. 네네. 아, 그래요. 그렇죠. 또 다니신 대학도 미션 스쿨 아니었습니까? 서울여자대학교. 그래요. 네. 아이고, 독실하신 분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뭡니까? 야,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네. 네. 갈수록 디테일하게 물어보죠. 그럼. 디테일하면 사람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신앙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그 말에는 책임이 뒤따라야지. 뼈 아픕니다. 아, 그래요. 뼈 아픕니다. 우리 김효성 기자님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젊은 이미지지만은 언론 경험이 십수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젊지도 않습니다. 에이, 40대인데요? 40대죠, 제가 지금. 40대. 그래요? 네, 젊지 않습니다. 40이 넘었어요. 40도 아니고. 그 선인데. 네. 그래요. 그 사이에 땀나. 연예인 뉴스도 많이 계셨고, 연예인 뉴스 오랫동안 계셨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예계의 어떤 저간에 네.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걸 또 까놓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거 정치인들은 사실 정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평판과 언론의 보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연예계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공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또 이제 완전한 일반인은 또 아니니. 네. 예, 그 중간에서 참. 만들어지려면 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평판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저널리즘을 하려면은 연예 뉴스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게 제 그동안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의 이미지는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건데 요즘은 정치, 연예 뉴스보다도 종교 뉴스는 또 반드시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야말로 진짜 이건 사파와 팩트가 왔다 갔다 하는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카이로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송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해볼까요? 예,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네, 처음 전광훈 목사도 아니죠. 정광훈 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광훈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또 전광훈이냐, 또 광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인데 사실 그동안 크고 작은 아니지요. 크고 더 큰 그런 망언과 만행이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정말 어떤 정치 어떤 중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포털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라는 그렇습니다.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저희가 하러 가는 길에 속보를 접했는데 저희가 단독 보도했죠. 네네네. 전광훈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속한 장위 10구역. 네. 장위 10구역에서 이제 사실은 원래 전광훈이 500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그러니까
건물 새로 짓는 거 그거 별개고 그쵸. 500억 이상 배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제가 교회당 비워줘야 된다는 건데 안 비워준다라고 선언했죠. 그렇죠. 예. 그 비상대의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좋다. 1,00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의적 뭐 결단,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500억만 받고 퉁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못 나가라고 했죠. 못 나가면은 이제 뭐 계약이 이제 어그러진 것이고 그래서 비상대의원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래 좋다. 정광훈 빼놓고 간다. 네. 그 기회 그대로 두고 이제 이 재개발 시작한다. 예. 이거였어요. 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이로써 500억 알박기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네. 아유 정말 참 우리가 고발을 했죠. 평화나무가.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특수공갈과 부당이득 혐의로 정광훈 씨 500억 알박기를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어. 예. 우리 전광훈이. 예. 근데 그때 좀 웃기게도 그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로 경찰에서 예, 불송치를 했는데 네. 예,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라 이렇게 요청이 떨어졌죠. 예. 보통 전시 관련해서 이렇게 재수사 요청이 흔한 일이 아닌데 그러게요. 이 족족 재수사 요청이 검찰 측에서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 전광훈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한 거는 대개는 다 이제 경찰선에서 불송치가 되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는 불송치가 되면 다시 해. 검찰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이가 굉장히 지금 전광훈을 불편히 여기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어제 그 종교유착 규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2주간 국힘과 전광훈의 관계, 네. 전광훈은 계륵인가 싶을 정도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일개 목사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마다 아니 당대표서부터 모든 그 의원들이 맞장구 쳐주고 주거니 받거니 썰전을 펼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일개 목사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네. 썰전을 벌이고 그런데 또 입으로는 비판을 하는데 명확하게 손을 긋거나 손절을 또 못해요.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주변에서 이제 쪼임을 당하다 보니까 겨우 네. 마지 못해서 그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뭐 어디 언론에서는 워딩은 그 입 다물라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사실 그 영상을 보면 조심스럽게 말하긴 했어요. 그럼. 그러면서 참 아직도 어려운 관계구나라는 게 내비쳐졌습니다. 이제 사실은 조직화된 대중. 그러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은요, 뭐 무슨 개딸이라고 그냥 억지로 엮어가지고 묶어서 비난하지만은 어디 실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그 뜻이 하나가 됐을 뿐이지.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개 찍어. 네. 아무개 찍지 마. 그러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제 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이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네. 그렇잖아요. 예. 이쪽은 안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에요. 안 네, 깨어 안 있는. 깨어있는 시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전광훈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면은 전광훈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광훈을 내치지 못한다면은.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광훈 목사에 빗대어서 누구를 뽑아, 누구를 찍어라고 하면 그렇게 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전광훈 목사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도 기독교인을 뽑아야 된다. 그렇지. 예. 누구를 뽑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그렇지요. 신앙과 어떤 성경을 결부시켜서 그렇지.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추상적이고 근본 북한에 이제 남침을 막을 수 있다느니 예.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못 먹는다느니 공산군
네. 뭐 공산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뭐 안 된다느니 뭐 이딴 소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4차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요 대형 교회 그리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교회들에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예, 선관위 신고와 고발 조치를 취한 결과 갈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고 예, 실제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행입니다. 지난 그나마. 대선 지선 때 단장을 맡았었는데 이전에 그 비교를 해보면 훨씬 줄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그 정광훈 씨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왜 커넥션을 끊지를 못하는가? 네. 이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그 국민의힘 자한당 여기 완전히 폭망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요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서부터 뭐 김기현 대표까지 네. 존재감이라고는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졌던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가지고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연단에서 오른 발언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올라서 한번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하면 네. 어떤 금전이 오간다는 의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까면은 약점 잡힐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정광훈과 완전히 손절할 수는 또 없는 없네. 애매한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정광훈을 또 내쳐버리면 정광훈을 추종하는 만큼의 표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렇죠. 총선에 불리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를 그렇죠. 또 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미국의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그 강연에 참석을 해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사실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그 전에 5.18 관련 망언도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미국 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뭐 결국 이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긴 했죠. 근데 앞으로 전광훈 목사 이야기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5.18 망언을 한 게 이게 진짜 끼리끼리 논다고 정광훈 씨도 5.18 망언해서 그 북한 간첩이 일으킨 소행이라고 했다가 예,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고발인 조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말 가만두지 않으시는군요. 예. 네, 두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그 김재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김재원 씨 의원도 5.18 망언을 했고 정광훈 씨도 망언해서 고발 당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뭘 관철시켜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면은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착 관계가 깊어 이게 보이니까. 이제 뭐 그 우파 쪽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전광훈이 점지한 사람을 뭐 요직에 갖다 앉힌다든지 뭐 공천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실 공천 얘기는 황교안 대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그 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또 저 변희재 고문 얘기는 네. 그 전광훈이 자기 손잡고 황교안이 나한테 뭐 공천을 하도록 권한을 줬다. 지금 손 붙잡고 가자. 공천 받으러.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 보수의 세계관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까지 하네요. 근데 이 보세요. 여기서 민주적인 어떤 선출 과정, 공천 과정은 깡그리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당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절차나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이 다 그냥 뭐 그냥 무시되는. 거칠의 일뿐이다라고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종교유착이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어제 그 기자회견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규탄 성명서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대선 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의혹 보도, 선거 개입 의혹 보도가 나서 저희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네. 또 무혐의가 나오고 소환 조사도 안 했지만 경찰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준 은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1대1 대면에서 조직적으로 시켜서 신천지 그 교인들을 당원 가입을 시켜서 경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될 수 있도록 밀어준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걸 네. 내부 고발자가 폭로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이걸 신천지를 언급하면서 경선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불만스럽게 이거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0.7% 차로 됐단 말이에요. 네. 0.7%를 표로 환산하면 12만 표 정도가 되는데 신천지 교인 수가 30만입니다. 그리고 정강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래도 적어도 10만 단위는 넘겠죠. 네. 그러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그 별장으로 알려진 그 평화의 궁전에 행정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갔거든요. 네. 그 뒤로 신천지 내부 탈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만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고 막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예. 네. 그러니 보십시오. 신천지는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도 윤석열을 밀었어요. 그러면 다들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때문에 됐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에 야, 우리가 윤석열 안 밀었으면 니네가 집권 여당이 됐겠어? 라고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지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중이다. 예,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어버 키웠는데 날 지금 무시해? 입 싹 닦어? 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입장도 예. 보여지네요. 예. 자, 하여튼 뭐 전광훈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덕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 정권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거든요. 네.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뭐 우리가 그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100% 믿는다 하더라도 공동 정권으로 가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러려고. 그 권력을 나눠본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진짜 공동정권의 가장 비스무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 아니야? 안철수도 저렇게 깡그리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는 판에 어디 뭐 실체도 불분명한 전광훈을 파트너로 여기겠어요?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한 건데. 아내 외에는 없군요. 그렇지.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내와의 공동정권 외에는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게 뭐 진짜 윤석열하고 어떤 뭐 그런 관계가 아닐 뿐더러 정작 그 전광훈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기 추종자들이 네. 나하고 윤석열하고 대등한 관계고 친한 관계고 이런 것들을 믿어줘야 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를 가장 두려워해요. 결국 돈과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내가 전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윤석열 시대에 덕 좀 보겠다. 이런 믿음이 유지돼야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간에 또 했던 것 같던데요. 윤석열 해왔어요. 대통령을 만든 1인자가 내가 아니냐 라면서 한나한테, 그러니까 딸한테 대통령실에 얘기를 해서 이 사업체 돈 한 푼 안 들이고 허가 명령하도록 요청할 거라고 했다. 거부 못할 거라고 했다. 라면서 마치 자신의 뒷배가 윤석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한나가 누군지 아세요? 딸 아닙니까? 전한나. 이 사람이 네. 딸인데 그 전광훈이 만든 일간지가 있어요. 진짜 종이로 찍혀 나오는 신문이에요. 네. 자유일보라고. 자유일보 발행인이야. 아들이 또 있어. 전애녹. 네. 독생자. 독생자. 전애녹은 또 이제 교회에 나중에 물려받을. 근데 말이죠. 네. 전애녹 씨가 지금 장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장신대예요. 네. 그 예장 통합 아니야. 부부가 같이 그 들어갔죠. 부인은 예전에 무슨 메리였는데 성이 뭐였지? 메리요? 이 성이 있는데 메리야 이름이 메리. 네. 예. 이 사람은 또 옆에서 전광훈 옆에서 통역했던. 네. 지금 통역하는 사람 말고. 네. 예. 그 전에 통역했던 사람. 둘이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지금 장신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참 나중에 사랑제일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적 교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야. 예. 야, 아주 정말 엄청나게 교인이 배가 되고 좋겠습니다. 예, 아들이 예장 통합. 물려받아서 교단을 바꾸면은 통합교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왜 통합으로 갔느냐? 세습할 때 갔거든요. 네. 그 예장 통합 장신이 김사만 김하나 부자 목사 세습안을 그 건에 한해서 통과시켜준 예, 세습 교단으로 잘 알려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이다. 이익을 위한 어떤 선택적인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단에서 대중적으로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게 총장신 신학교가 있습니다. 총신대가 있고 광나루 장신대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인데 통합 측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장신대죠. 거기를 보냄으로써 하도 이단 시비에 걸리니까 봐라 이렇게 정상적이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 학교에 내 아들 내외 부부가 가지 않았냐. 플러스 그 당시에 김사만 김하나 목사 세습건이 한창 이슈가 된 그거를 좀 노리고 일부러 거길 가지 않았는가. 예, 생각. 이용을 딱 했네요. 예. 우리 김용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라고 할 정도로 매번 그렇게 설교를 챙겨 들으신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매주 들어요. 우리 네. 전광훈 설교를 여러분 그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나중엔 귀에서 피가 흘러요. 예. 예. 정신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전광훈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저 양반들이 왜 그 첫 답이 설교에 넘어가나 그것도 궁금해서 네. 계속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된 그런 막말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저기 무슨 네. 저기 돌아가실 때 뭐 간호사의 복장이 어떻다.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저 정광훈에게 이거는 세상에나. 정광훈 아마 이게 이슈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이런 건 평소 때 내가 맨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억울할 거야 정광훈이가. 억울할 거예요. 이 정도로 갖고 나를 지금 몰아붙여? 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막 이럴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예쁜 간호사들이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고 해서 성가대를 만들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아멘 하지. 엄청 까르르 웃으면서 아멘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 지금은 족박하시대 미디어 실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광훈은 그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여성 비하 발언을 했었어요. 예. 뭐 빤스 내려라 이건 뭐 이미 다 잘하실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냥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15명에 불과한 그런 교회의 원인을 보면은 목사가 그 사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 네. 그리고 여전도 회장 요년 아주 그냥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주 요망한 년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 10만 원이나 찔러놓고는 목사님 이러면서 꼬리를 친다느니 그딴 소리를 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더라. 자기가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아내를 막 때리면은 딸이 와가지고 왜 엄마를 때리냐고, 왜 엄마가 싫으면 엄마를 선택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성은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예쁜 여성들의 경우는 예쁜 여성이라고 안 했지. 예쁜 X는 잘 덤빈다. 남편한테 덤빈다. 하시죠? 네. 여성분들을 연이라고 하십니다. 덤빈다. 정말 최악은 뭐냐면 못생겼으면서도 순종 안 하는. 가만두면 안 되겠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 설교 듣고 피가 안 나면 정상입니까? 피가 나지. 네. 귀에 딱 찍어 적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현재 영부인에 대해서 무당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개 같은 X라고 또 했었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래도 그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판을 했네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아니 그 대선 전에 누가 못해 그런 얘기를. 근데 정말 이 무속 신앙이나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거에 대해서 개신교가 입 다물고 있는 거는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면은
전광훈은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광훈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정통 영역에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안에 우리의 한 가족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네. 교계의 어른이라고 보기도 하고. 일단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이면 말실수인데 2번이나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심이에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성령의 본체라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맨날 메시아 왕국의 나라에 자기가 뭐라고 그러나 주인이라고 그랬나? 그 뭐야 자기가 메시아란 얘기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광훈을 좋아하거나 태극기 성향이고 수구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집사들 교인들을 정광훈을 비판하면 그 교인들이 딴 교회로 가버리거나 목사님한테 항의할까봐 네. 그것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또는 이제 교회 안에 정광훈을 비판하면 이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하시는 분인데 왜 전 목사님 비판하십니까? 목사님이 뭘 하세요?라고 이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교인분들이 돈 많은 장로 그리고 교회 영향력 있는 권사 집사님이면 이런 거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축되죠. 예, 그러면 백보 양보해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거는 정치 성향이니까 발언 안 한다고 쳐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는 이거는 쉴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판을 안 하는 게 한국 보수 교회의 옹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정광훈 목사의 발언 하나하나가 기독교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해서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하고 그래서 해명하고 싶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기도 한데 내지 않는 것. 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 조직하고 그 목회자 조직이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말로 멘탈 제정신으로 박힌 목사들이라면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한국교회 욕먹이고 다니고 기독교 먹칠하고 다니는 거를 분노해요. 그래서 엄청 열받아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면에 나섰다가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전면에 일체 나서지 않습니다. 왜? 교회 교인분들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극우 성향이나 태극기 성향 있는 그런 교인들한테 눈밖에 나면은 자기가 앞으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갈 일 입지가 줄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돼가지고 뻘짓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검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저 싫어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뭐 검사 게시판에 뭐 비판이라도 합니까? 쑥 들어갔죠 지금.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들어갔어요. 왜 위아래 기수나 선후배 그게 엄청나게 연계돼 있고 나중에 변호사 생활하고 그 로펌 들어갔을 때까지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내에서 이문정 검사님 같으신 일부 검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의식 있는 분들이 일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쪽수가 밀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류에 밀려서 네. 백날 첫날 비판하고 막 해도 좀 안타깝게도 태가 많이 안 나서 안타깝네요. 예, 진짜. 전체가 다 저런 빤스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더 각인.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동안은 이제 전광훈이 뭔 소리를 하나, 뭔 행동을 하나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봤는데 네.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신학과 그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교회를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기대를 실현하는 장으로만 여긴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전광훈 같은 목사가 이제 출연하게 된 거고 전광훈이 최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그분의 선과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점 이걸 생각한다면 전광훈이란 괴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전광훈은 뭐 우리의 거울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또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쓴 게 있는데 어느 누구나 나는 전광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따르거나 지지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은 전광훈의 신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바로 본인이 전광훈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참 지난 주간에 참 비탄한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서세원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서세원 씨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코미디언, 개그맨 출신이었고 나중에 또 목사가 됐단 말이죠. 우리 김효성 기자님이 또 잘 아시잖아요. 또. 뭐 저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전 부인이시죠. 서정희 씨와의 어떤 뭐 법정 공방이 있었을 때 그때 취재를 좀 많이 했었었죠. 네, 제가 이제 서세원 씨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세요? 서세원 씨하고 친한 분이 바로 주진우 기자인데. 네. 2012년 때 제가 이제 총선 낙선하고 봄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 무렵에 한번 서세원 목사가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라. 그래서 내가 서세원 목사 교회를 갔었어요. 저기 청담동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작게 갔더니 이렇게 차렸었죠. 그렇죠. 작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부인인 서정희 씨도 계셨고. 네. 서정희 씨가 정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난 이제 놀란 게 그 양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한참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서 방언이 터지잖아요. 네. 그 양반은 눈을 감자마자 방언이 터져. 야,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싶더라고. 뭐 방언으로 이렇게 뭐 방언이 척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분은 영적인 분이었어요. 제 느낌에. 네.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그 두 분이 전광훈하고 친하게 지내시더라고. 예. 이것 봐요, 맞잖아. 예. 기독자유당 네. 옛날에 거기 막 네. 운동도 하고 그러셨죠. 그것도 저 서세원 씨가 전광훈하고 함께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안 됐어. 알고 계시네요. 예. 잘 안 됐어. 네. 그 뒤로 이제 하여간 나중에 들은 소식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쵸. 이제 막 폭행 당한 사건이죠. 서정희 씨가. CCTV가 공개돼서 파장이 컸죠. 2차 공판 때 그때 법정에서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예. 그 영상 자체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따님이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폭언이 공개가 되고 그랬었죠. 그 와중에 서세원 씨는 이제 한국 생활을 접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캄보디아 살았는데 가서, 예. 또 거기서도 이제 목회 활동을 계속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참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어제. 근데 이제 저는 뭐 두 분의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정사 사생활 이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네. 다만 서세원 씨가 그동안 줄기차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간증 정말 많은 교인들이 봤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이런 추문들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간증은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한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텔레비전에 제가 나올 때 서세원이다 이러지 말고 어머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로비에만 앉아있고 목사님이 흉만 보고 목사님이 양복만 바꿔 입어도 저거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닌가. 전도사님이 새 구두만 신어도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유다와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순복음교회 스튜디오에서 제가 녹화를 한 1년을 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서 미리미리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이 순복음교회 아까 로비를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전에 서세원이처럼 카드가 구멍난 분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구멍이 메꿔질지어다. 서정이를 몇 월 며칠을 태어나게 해서 서세원하고 만나게 해서 서세원이가 말 뒷도 안 듣고 서정이 속색이다가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해서 둘이 손 붙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선을 이뤄라 하는 게 오늘 바로 그날.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구 나쁜 찬송이에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하나님이 잘해줄 걸로 난 알아요. 내가 음침한 사마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와 달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붙들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났다는 두 사람.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세훈 씨가 서정희 씨의 다리를 잡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갑니다. 서세훈 씨는 이 폭행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CCTV에는 찍히진 않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서세훈 씨에게 목졸림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서세훈 씨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서정희 씨. 이어 이번 달에 이 폭행 혐의로 서세훈 씨를 고소하게 이르렀는데요. 서정희 씨가 자신이 이끄는 교회가 아닌 다른 목사의 교회를 나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서정희 씨와 이 사건 당일날도 이 서정희 씨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던 찰나에 이 서정희 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가겠다 이러면서 계속 자리를 회피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담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훈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인꼬 부부처럼 나온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처음서부터가 19살 때 결혼한 처음서부터가 노예 생활이었다, 포로 생활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19살에 성폭행에 가깝게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받고 살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살았느냐 이때까지 3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 서정희 씨는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 서세원 씨로부터 이혼을 종용하는 딸이라는 등 온갖 모진 소리를 듣게 됐다고 고백했는데요.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 그 말들을 덤덤하게 글로 써내려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 씨가 향년 68세로 별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차 머물던 서 씨는 현지 시간 오늘 오후 1시쯤 프놈펜의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서세원 씨 이야기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유명인이라고 아무나 그냥 마이크 앞에 세워가지고 그 뭐 신앙 이야기라고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거는 만약 그 사람의 삶이 어그러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러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저는 예전에 참 좋아했거든요. 재밌게 많이 들었고 그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뭐 무슨 여러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그 유일한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게 많이 들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참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저 마사지 했구나. 네네. 저 조미료 쳤구나. 저 말을 어떻게 감당하지 저 사람이? 그게 특히 저는 가장 경악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특별 계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잘못 얘기하면 그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개한테 테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가서 테러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세원 목사 참 그 생은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전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미진했다면 정말 그 생은 두고두고 이 세상에 많은 짐을 남기고 간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간증에 있어서는 우리가 극도로 신중해야 하겠다. 간증은 책임이다. 책임이 뒤따른다. 간증은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예.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분 모시고 함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7월에 개봉 예정인 비극의 탄생,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의 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요거 제작과 발표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다큐멘터리는 거의 완성 단계가 됐고 후반부 작업 그리고 배급 비용을 모으고 있는데 요 다큐멘터리에 인터뷰로 참여를 하시고 또 20대 여성으로서 고 박원순 시장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오신 분입니다. 권윤지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윤지입니다. 예. 저 처음에 딱 들어오실 때 뵙고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나요? 저 진짜 맞아요. 투샷으로 보니까 인생을 만났다고 제가 물론 저보다 한참 어리시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눈 크기에서 제가 작습니다. 수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철면 깔 수가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클로즈업 하지 마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친밀감이 보자마자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권윤지 작가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른바 페미니즘으로 알려진 여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평론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일단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대중 앞에 나설 때의 모습은 뭐 시사 논객이나 아니면 뭐 안티 페미니스트의 대표 주자 이런 식으로 조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이제 기고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언론 지망생인가 뭐 대한 유튜버인가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일단 현직 서양화 작가입니다. 그러시구나. 화가입니다. 화가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오프로드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홍보와 기획 그리고 아트가 필요한 일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획자?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시사 문제, 또 제가 MZ세대의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부분에 대한 논평들을 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이 이제 좀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래에는 하나를 정해야 하지 않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을 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기독교 교리랑도 좀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술가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 그다음 직관,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민은 낮은 자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존재 전체의 우매함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서 활동을 하겠다. 그게 제가 활동하는 뭐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 철학에 기반해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어떤 사건, 논란을 그렇게 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신 또 생각이 좀 더 깊어지신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그 철학의 기반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있게 되면 보통은 이제 편이 좀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A를 지지하고 나는 B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저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든 간에 치열한 이제 공론장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미투 사건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특히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론장 자체가 아예 차단이 돼버리는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비판을 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도 2차 가해, 심지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기만 하면 2차 가해인 거예요. 의문을 제기해도 2차 가해. 그냥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러니까 기승전 2차 가해. 그런데 정작 모순되게도 이 사건을 조직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대중에 확정 지으려고 했던 세력들은 무도하게도 이제 떠나시는 그 날에 그렇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나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하게 그것은 되더라고. 이제 저는 그때 보고 이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정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탄 같은 느낌도 정말로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도 지지하지도 않고 아무도 논쟁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특수하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분명히 더 파헤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차차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안과 관련해서 초기에 제기했던 의문이 이렇습니다. 2차 가해, 2차 가해 남발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차 가해와 관련해서 확정된 게 있냐?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서 고인이 그렇게 가해 사실이 있는지 그 1차 가해가 확인된 게 있냐? 아직 없거든. 그런데 왜 2차 가해라고 하느냐? 그 말장난인 게 1차 가해가 없냐라고 하는 게 2차 가해다. 이렇게 그렇지. 바로 그랬어요. 실제로. 의문을 제기해도 그게 2차 가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자, 2차 가해 했어. 너 2차 가해 했어. 아니 그럼 1차 가해가 뭔데? 2차 가해. 아니 그러니까 1차 가해가 뭐냐고. 2차 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2차 가해 이렇게 하면서 다 듣고 2차 가해. 네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가 그때 2차 가해 그 자로 몰렸잖아요. 네네. 아니 박지희는 의문을 제기한 정도인데 의문 제기한 게 2차 가해일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또 2차 가해라는 거야. 네네네.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버링은 좀 제대로 하자. 2차 가해라고 니들이 지적한 사람을 내가 조금 옹호했다고 치자. 그럼 내가 3차 가해지 어떻게. 넘버링은 좀 제대로 하자. 차수는 똑바로 따지자. 그렇지. 그런 얘기 있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그 피해 호소인도 아니고 그냥 피해자다. 네네네.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한 것도 2차 가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사과까지 했죠.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한 거에 대해서. 당 여성 의원 3분이 그때 사과하셨어요. 아니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가해자가 뭐 특정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피해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라는 뭐 확실한 근거 속에서 피해자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규명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해자가 맞고 그전에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고소인이라고 부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인, 피고소인 뭐 이렇게 나뉘죠. 그게 개념적인 표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나 참 아니 피해자라고 안 했다고 그것도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제 권윤지 작가님께서 저는 그 대단한 용기와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예전에 김재련 변호사 비판했다가 휴대폰만 열면 한 달간 욕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을 기자회견을 열 때 그 세팅 역할을 제가 실물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전 2차 가해도 원래
좋은 의미인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 버려서 이렇게 뜻이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민화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목회자랑 정치인에 대한 성범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팬덤이 있어요. 추종 교인이 있죠. 추종 정치인 지지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이걸 단속하려면 초창기 기자회견을 첫 스타트에 속전속결로 명확하게 빼박 증거를 까서 지지자들조차도 이거는 박 시장이 쉴드가 안 된다. 그렇게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데 깔수록 유리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까고 나 뭐 1차 기자회견 때도 공개를 안 하고 2차 때 하겠다고 했더니 그 초대한 것만 하고 그다음 경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결과 보자고 하더니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 나오고 이래 버릴수록 오히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뭔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저는 김재련 측이 피해자 그 피해 호소인으로 하여금 2차 가해를 더 유도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졌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랬다고 아주 욕을 처백으로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가? 이거 왕따 당하시고 장난 아니실 것 같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셨는지. 근데 사실 제가 왕따 당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김재련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도요. 제가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이 진짜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 돕고 피해자로서의 충분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인간적이고 이 성적인 재활을 위해서 우리의 이 역량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이제 의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김재련 씨와 그 주변의 여성 단체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단체의 취지라든지 또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실제로 순기능도 있고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구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신뢰를 역이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저는 결국에는 뭐 사건의 진실이 어떻고 박 시장님이 성추행을 했고 안 했고 이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진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모독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본 사람이 이렇게 한치의 양심도 없이 그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잊혀지기 전에 꼭 언급하고 싶은 이 김재련 씨의 모순적인 행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송을 당해도 저를 지켜줄 이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김재련 씨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부 국장으로서 그렇죠. 여성가족부 국장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장으로서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적인 분위기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인식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할머니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매매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돈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의 대부이자 페미니스트 남성 페미니스트 앞에서는 죽는 것도 2차 가해. 발인날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안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조금 유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여직원 이제 강간 이걸 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강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망한 건 아니지만 강간이 원인이 돼서 사망하게 되었던 한국수자원공사 여직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유족께서 김재련 당시 또 여성부 그러니까 호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호소를 했는데 이제 안 되셨겠죠. 그래서 당시 여성부까지 가서 김재련 국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피해자 유족에게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녔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지금도 나오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친절하게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그래요. 내가 못 바꾸는 봤네. 것까지 예.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처음 질문이 뭐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용기를 내게 된 계기였죠. 네네네. 그 용기를 낼 내게 수 된 있었는가 어떻게? 계기는 그냥 이런 식의 위선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그냥 위선이면 괜찮아요. 내가 1,000원을 훔쳤는데 1,000원을 안 훔쳤어 하는 그런 위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공동체의 알 권리와 사유할 권리를 뺏어가는 그런 심각한 위선이라는 거는 제가 진짜 이 나라에 사는 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도로 저한테는 분노할 만한 거였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좀 더 분석하자면은 예. 예술가시잖아요. 예. 그 어떤 통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고정관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예술가적 기질로 봤을 때, 야, 입 닥쳐. 요거는 성폭력에 의한 가해야. 박원순 추모하지 마. 야, 그 나쁜 놈인데 왜 추모하니? 이건 힘에 의한 압박, 통제, 그리고 지시. 여기에 대한 어떤 아주 이 체질적인 그런 거부감.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야,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고 그럼 내가 납득하면은 동의가 되겠지. 그런데 니들은 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너희들 나쁜 새끼라고 인정해 라고 압박하는 거야. 왜 강요하는 거야.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좋아. 그게 2차 가해면 2차 가해 하지 뭐. 왜 니들이 다 판단하고 우리는 니들이 판단한 걸 믿어줘야 되는 거야? 자, 아니나 다를까? 박 시장 사건을 좀 소상히 따져보니까 이 친구들이 설득할 어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영화에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건데 이미 앞서서 책이 나왔습니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비극의 탄생인데 저희 시간에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저 작가님 보시기에 예. 그 어떻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 사망의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아니라 저죠. 네네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 시장님을 중립적으로 그냥 박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이른바 김잔디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이거 성추행이 있었습니까?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죽었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죽었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니네들 주장대로 무고하다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죽음을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망신당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인생으로서 손절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성범죄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가 인문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공부만 그러니까 그림만 그렸지.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큐 트레일러에 보면은 니네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트레일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나 살아 계셨으나 뭐가 달랐겠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녀 사냥을 얘기할 때 그런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돌을 묶어서 가라앉으면 마녀고 떠오르면 뭐죠? 어쨌든 그 신이 너를 지켜주신 거니까. 너를 지켜주신 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가라앉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음모의 탄생이 아니라 비극의 탄생이라는 비극이라는 용어를 저는 기자께서도 감독께서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여성 인권이 정말 열악할 때 여성이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뭐 이제 어떤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참 대우받지 못할 때에 서울대 우우저교 사건을 통해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정립하고 전파한 그런 정도의 투철한 남성 페미니스트이자 시민운동가이십니다. 그전에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이 유산으로 빚만 7억을 남기시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그 타인의 인권을 높이는 데 헌신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인적 유산들이 바로 이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을 보내버리려고 했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에 있는 페미니스트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페미니스트 진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건에는 미투가 없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미투일 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박원순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최영애. 아니 그냥 뭐 그 팩트만 간명하게 규명하면 될 일인데 뭘 밟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안 돼. 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을 늘려야 돼. 그게 결론이군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더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권인숙 의원이죠.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았던 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도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답지 않은 가해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디컬 이상의 레디컬 논조로 끌어간 겁니다. 그의 수혜를 입고 자라난 사람들이요. 그 얘기는 저기 저 정춘숙 씨라고 그 경기도 용인 지었고 용인 수지 지었고 거기 있는 사람도 그 얘기했어요.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왜 차라리 울지 말고 울지라도 말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울지라도 말지.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이 상황인데 만약에 박 시장님께서 살아남으셔서 싸우려고 했다면 그 동지들의 배신이며 또 동지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씌우는 그 오명들이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분명히 나의 책임도 있다라는 어떤 인식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일생 자체가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 그것 자체가 비극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인생은 반대로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게 희극이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비극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요. 참 그때를 전후로 해서 전후가 됐는지 아니면 그게 가장 뭐 이렇게 확 폭발력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기점으로 더. 근데 저는 그게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그게 끝물이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때에는 그 문재인 정부 중반기 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특별한 사건은 없었죠.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뉴스 포털을 열어보면 어떤 기사나 뭐 기획 기사 같은 것들이 뭐 왜 뭐 남의 집 제사상을 우리가 차려줘야 되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론 형성, 여론, 그러니까 분위기, 인식의 틀을 새로운 인식의 틀을 이 독자들한테 박아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가장 활발했던 때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민주진영에서 페미니스트 비판이 늦어진 것에는 이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촛불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민주화, 불가역적인 민주화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공론장에 나가서 저도 매주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페미니스트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은 거죠. 그래서 여성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다. 성평등이 진정한 민주화다라고 했고 대통령 역시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마치 페미니즘의 인식 틀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보주의자가 아니고 반민주적인 것과 같은 프레임이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그러니까 그거는 무소불위의 정당성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뭐 심지어는 곰탕집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작성 미투들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님 사건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우기는 것밖에는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가장 세 보이지만 가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발악을 하는 마치 해리포터에 보면 이렇게 뱀 구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뱀들이 막 이렇게 우글우글거리고 해리포터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세 보이지만 가장 아무것도 추악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게 소수의 그 페미니스트들, 그 페미니즘 리더들뿐만 아니라요. 그게 그런 배타성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페미니즘에 학습된 전문인들이 사회 각처에 이제 들어가면서 일단 어떤 그 기득권 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거나 반대적인 어떤 정세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무대에 못 서게 만드는 거죠. 페미니즘의 기득권성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남성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어버린다는 겁니다.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떤 여성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려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갑자기 막 뛰어요. 뛰어가지고 경찰서로 가가지고 김용민 이사장님 성추행을 조심하세요. 이러면 제가 저 호칭을 어떻게 목사님의 이사장님 그냥 나는 그 순간 생사 여탈권을 제 손에 갖는 겁니다. 그것은 권력이면서 나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쾌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위병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형 이제 페미니스트들, 그 페미니즘 스피커, 여론 형성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이 이 외부의 이 한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길이야. 오래된 이 남성 패권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영웅이야. 그리고 헷갈려하지 마. 당신 성추행 당한 거 맞아. 그거 폭력 맞아.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그게 성폭력이야라고 주입을 시키는 거죠. 성추행이 뭐 다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홍위병이 뭐 젊은 여성의 거의 70%, 80%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정서나 집단적인 사유 체계 같은 걸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요즘 보면 그래도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이나 영향이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MZ라고 제가 좀 분류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분류시키셔야 됩니다. 그럴까요? 아니, 왜냐하면 MZ는 MZ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던데. 안 그렇게 싫어합니다. 분류하는. 알겠습니다. MZ. MZ 작가님으로서 주변의 20대 여성들 어떤 생각, 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누진 않겠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어때요? 페미니즘에 대한 분위기? 페미니즘이 그냥 이제
근데 MZ는 참 어려운 게요. 네. MZ는 정말 어려운 세대고 MZ는 가능성도 많고 이 망할 수 있는 요소도 정말 많은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MZ의 정의감이랑 결국 MZ가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이유는 정의감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MZ 이전 세대의 정의감은 굉장히 이제 거악에 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군부 독재 네. 아니면 예. 국정농단, 거대한 비리 뭐 이런 거. 그런데 MZ의 정의감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MZ는 평화시대와 저성장 시대의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의 분노는 일상에서 어떻게 더 공정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아요. 서로에게 네. 덜 폭력적이고 서로를 덜 침해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이나 정의 같은 큰 가치, 큰 얘기에서 다뤄지던 가치들이 일상에서도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MZ는 항상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MZ의 정의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생활에서의 일상 소통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MZ가 페미니즘을 그런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 버린 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인 건데 네. 실제로도 MZ는 페미니즘을 좀 그런 이제 일반 상식의 범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MZ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들과 달리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MZ 남성들은. 지금 MZ 남성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도 넘어선 그냥 이렇게 너무 회의주의적이고 시니컬하고 어떤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자진해서 내려놔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또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MZ 내에서의 젠더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가 전부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MZ의 성향, MZ 특유의 정의감이라는 것에 페미니즘이 효과적으로 파고들어 있고 앞으로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나쁜 마음을 먹는 정치가나 선동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MZ의 이러한 성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MZ 세대들, 그 20대 여성 청년들,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목사님 왜 맨날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쓰세요? 그거 2차 가해 단어입니다.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좀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피해 호소인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그러게요. 여성운동 진영에서 만들었고. 자, 고소를 했니? 안 했잖아요. 그럼 피해 사실이 입증됐니? 안 됐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 피해자도 아니고 고소인도 아니고 고발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고발인 또는 고소인. 고소인.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영상을 찾아보면 여러분 옛날에 심상정 의원서부터 여성운동 진영에서 상습적으로 자기네들이 가해자가 만약에 가해 사실이 아닌데 가해자라고 규정해서 그 가해자 당사자와 주변 가족들이 너무나 처참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완전히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자라고 여성운동 진영에서 차관해서 공공연하게 써왔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쓴 건데 왜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그냥 저는 더 여기서 그 당시에 짜증이 났었던 게 뭐냐면 피해 호소인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착안해낸 단어가 전혀 아니라 원래부터 여성운동 진영에서 가짜 미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만든 착안된 단어인데 처음 알았습니다. 예, 원래 그겁니다. 예, 그걸 갖다가 왜 민주당 그 여성은 3명이 사과를 해버리냔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면 마치 원래 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내피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피해 호소인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오마이뉴스인가요? 그 미디어 오늘인가 어떤 기자님이 일목요연하게 그 단어가 어떻게 착안되고 써왔는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이게 그래서 제가 가장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이런 어떤 젠더의 문제를 정쟁의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려가지고 정쟁화 시켜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끝없는 싸움만 나고 이 과정 중에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일단 영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예. 영화가 지금 거의 다 제작이 제작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 영화에 어떤 뭐 결론이 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한 뭐 결론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직 시사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작이 거의 끝났고 네. 편집 막바지 단계와 이제 개봉을 앞두고 펀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그런데 홍보. 네.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잘 이제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원래 이제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몇 군데는 아예 거부. 아이고 다른 군데는 그렇지. 성사가 되려다가 빠그라지고. 내부 반발로 거부. 어.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법적인 이 합법성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크라우드 펀딩이 갑자기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데 말 끊어 죄송한데 이선옥 작가도 아주 대표적인 여성주의 비판 작가잖아요. 네. 출판사를 못 구해서 글은 다 써놨는데 그거 부지기수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지도 될 수 있겠는데요. 해주세요. 이 다큐에 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큐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중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도움 없이도 이 모금과 개봉, 배급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임의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만 쳐도 나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지금 포털에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독립된 도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 링크가 있고요. 후원 링크 이런 거는 방송 끝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행정 보시는 분들께 받아서 공지를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공식 홈페이지, 그 다음에 후원 링크,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위터 계정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후원 회비는 제가 이제 행정적인 상황을 백업을 계속 받는데 저도 이제 좀 헷갈려가지고 구글 폼을 통해서 하는 편이 이제 가장 이제 여기 측에서 운영을 하시기가 조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링크를 다 받아가지고 이 QR 코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가지고 요 밑에 올라갈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희가 뭐 크라우드 펀딩 거부당하기 전에도 이거를 도대체가 이제 상영을 할 수는 있는 거냐 이런 분위기였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이제 다스베이다 녹화를 하고 이제 뒤풀이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옆에 식당에서. 근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나 영화 제작한 이후로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이야 이러셨는데 그날 한 10명 남짓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참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고정 댓글로 올라와 있네요. 고정 댓글로.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옆에 저기 고정 댓글에도 올라와 있고 더보기에도 저희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좀 많이 들어가셔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링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아직 김용민 TV가 올렸어요. 저분이 올리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가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팀원이 올리신 줄 알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 회복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악한 어떤 세력이 국민에게 합리적 설명 없이 논거 없이 믿어. 안 믿어? 너 가해자야.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건 파시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요.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을 몰아내는 것이 이 지성을 갖고 있는 민주 시민의 그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조용하잖아요. 우리 페미니즘. 조용하죠. 조용한데 네. 만약에 민주정부 들어서 봐. 언제 네. 나타났는지 또 나타나가지고 꿇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권력자를 날리지 않아요. 권력이 없고 타격감이 있는 사람을 날립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알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보 인사들이죠. 그렇지. 그런데 페미니즘은 마치 본인들이 영원히 언제나 진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렇게 동류 같은 맥이었던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내부 사냥을 계속합니다. 예. 이런 행태는 너무 비겁한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아니, 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선옥 TV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노동자분 계신데 여성 노동자예요. 이름 없는. 그분 말씀이 직장에서 이런 성범죄를 당해가지고 예. 호소를 했더니 페미니스트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자원공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식인 거죠. 아이고. 보십시오. 이게 어딨어? 어느 성범죄는 옹호해도 되고, 어느 성범죄는 말하자면은 피해자를 옹호해도 되고, 어느 성범죄는 피해자를 옹호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든, 이 권력화된, 권력형 페미니즘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요원해집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제2, 제3의 박원순이 항상 이렇게 덫을 놓고 사냥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제가 차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계열의 이런 단체들 있죠. 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이 페미니즘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여성 이렇게 멤버가 들어오면은 묻는다는 거야. 너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 검증. 사상 검증을 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완전히 이게 파시즘이 아니면 뭐가 파시즘이에요?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평등, 인권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정반대인 자들입니다. 이런 괴물들이 말이죠.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나와가지고 설쳐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다 이뤄낸 것처럼 이런단 말입니다. 이러면 제2, 제3, 제4의 박원순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예. 답답해.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뭡니까? 비극의 탄생. 책의 제목도 비극의 탄생. 예. 다큐 영화의 제목도 비극의 탄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마 얘네들은 틀림없이 이 영화가 불편한 얘네들은 1절 침묵할 겁니다. 시비도 안 걸 거예요. 왜냐? 화제가 될까 봐. 왜냐하면 손병관 기자께서 책을 쓰시고 기자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소송 엄청 겁나 걸리겠네. 이렇게 하고 계셨대요. 한 건도 안 걸리셨답니다. 그러니까 침묵 전략 밖에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침묵을 깨버리면 저항할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것도 있고 손병관 기자의 이 리포트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빈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허위 사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겠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비극의 탄생 이 영화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링크에 또 더보기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여기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펀딩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뭐가요? 목표 액수에. 목표 액수예요? 네. 그런 행정적인 것들은 이제 예. 제가 이렇게 대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해가지고요. 잠깐 힘보르신 게 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저희가 분장이 딱 돼 있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여기 멤버들을 제가 몇 분 아는데 정말 진실되게 서울시정에 임했던 분들이고 박원순의 이제 말하자면은 동료들이지. 네.
박원순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옛 동료라도 박 시장이 개판으로 했으면은 개차반으로 했으면은 돌아가신 분을 뭐하러 이렇게 명예회복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가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게 이 동료 옛 친구들께서 원순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 호칭이 참 어쩔 때는 갑자기 이렇게 문득 훅 치고 들어오면서 원순 씨 이렇게 가깝게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 시장님 때 김용민이가 덕본 거 하나 없어요. 박 시장한테 엄청나게 덕본 것들이 지금 등 돌리고 성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는 박 시장님한테 솔직히 섭섭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반 이렇게 돌아가시고 완전히 인간 쓰레기가 돼버린 이 현실에서는 이거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이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김용민 TV 시청하시는 분들 김어준 나가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협력했다고 그러는데 김어준보다 김용민이 낫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었으니까 우리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셔서 아주 펀딩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네. 원래 보통 1시간 10분 정도 하지 않나요? 네네. 오늘 굉장히 길게 오늘 하게 길었나요? 됐습니다. 아니요.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질문지에는 마지막으로 말씀 인도하셔도 됩니다.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름 아니고요. 근데 아까 사실 공지를 해버린 게 이게 마지막 얘기가 돼버려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의 이 작업이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 이상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믿으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투자한 자가 아니라 진실 그 이상의 가치를 낳아서 우리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속보이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5월 17일에 지금까지 저의 모든 페미니즘에 대한 직접 경험과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 발간됩니다. 우리 권 작가님 책이. 저서가 저인 책이 발간됩니다. 제목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인데요. 파괴할 수 없는 것. 네. 파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인간성, 연민, 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간일이 지금 출판사랑 5월 17일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책도 나중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속물 같아서. 아니, 별 말씀도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조금 그렇긴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네. 진짜 걱정.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여기까지 방송해야겠는데요. 그쵸? 지금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간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대타로 함께 했고요. 다음에는 원래 멤버 그대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